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80mm, 전남 동부와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입니다. 그 밖에 호남 지방과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요즘 중고거래가 인기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갑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다가 사용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꼭 새 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많아진 건데요. 하지만 거래가 늘어나면서 교묘한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데요.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새로운 청약 제도 핵심만 쏙쏙 골라서 정리해드리고요. 4월에 눈여겨볼 만한 청약 단지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입장권 부담금이 붙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없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입장권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입장권 금액의 한 3%가 이게 그동안 계속 붙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지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사라질 건데 보통 한 영화 관람비 한 명당 이제 15,000원이다 이러면은 한 500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부담금이라는 게 특정 공익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 세금과는 또 별개로 이 국민들한테 좀 부과하는 이 요금이거든요. 네. 네, 이 부담금 중에는 사실 우리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준조세다, 뭐 그림자 조세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선 겁니다. 전체 91개 부담금 중에 32개를 이제 없애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32개나요? 예, 네. 그러면 영화 입장권처럼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는 부담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 한 8개 정도 지금 꼽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하나 있고요. 출국 납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출국 네. 납부금의 경우에는 국내 공항, 뭐 항만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왔는데 이게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에 쓰기 위해서 걷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이번에 부담을 좀 완화합니다. 11,000원이었는데 이제 7,000원으로 인하하고요. 이 면제 대상 범위도 조금 넓히는데요. 네. 기존의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이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유효 기간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그 국제 교류 기여금이라고 냈는데요. 이것도 일단 3,000원 낮추기로 했고요. 전기료에 부과하던 부담금 요율 이제 2년에 걸쳐서 1% 포인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부담금을 내왔던 입장에서는 좀 줄어들면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부담금 수입이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전체 부담금 운용액이 22조 4천억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부담금 줄어드는 게 한 9%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별도 재원 마련 방안은 딱히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영화관 입장권 납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발전 기금의 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기반이 열악한 뭐 독립예술 영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 뭐 각종 영화제 신인 작가 발굴 위한 시나리오 공모전 이런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의 이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없어도
다른 일반 예산을 써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담금 운용액이 22조 4천억 원, 네, 2022년 기준인데 거기에 9% 정도인 2조 원가량의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셨죠? 네. 자,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WGBI 그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이 WGBI 이걸 관리하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이 있습니다. 네. 이 채권 시장 국가 분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이 워치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지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줄여서 FTSE라고 부르는데요. 네. FTSE 러셀은 국제 발행 규모, 뭐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이런 걸 따져서 통상 3월과 9월에 이제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오른 거는 지난 2022년 9월인데요. 이 FTSE 러셀은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진전시키고 있다. 뭐 그런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외국 금융기관의 그런 한국 시장 참여 허용, 뭐 외환 시장 제도 개선 이런 걸 좀 거론을 했는데요. 네. 근데 지난 6개월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있는 국가 본류까지 한국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거버먼트 번드 인덱스, 그러니까 예. WGBI 이 세계 국채 지수에 포함되면 네. 어떤 게 좋은 거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선진 채권 지수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에 편입되면은 이 관련 추종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 추종 자금 규모가 한 3,300조 원대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지금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주요국 국채가 편입이 돼 있고요. 네.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고요.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편입이 되면 국내 국채 시장에 한 600억 달러, 약 8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예. 명목 국내 총생산 GDP죠. 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이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그래서 인도 역시 지금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편입이 안 됐지만 뭐 9월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정부 목표는 연내 지수 편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오는 6월에 이 국제 예탁 결제 기구의 국채 통합 계좌를 이제 우리가 개통을 하고요. 또 7월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 시장 직접 참여, 그래서 뭐 개장 시장 연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을 정식 시행을 합니다. 네. 또 기재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도 개선 외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이 향상도 편입 그런 여부의 결정적 요소다 이러면서 어쨌든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빨라야 내년 3월에나 편입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도 안착이 이제 6월, 7월 이렇잖아요. 설명대로라면은 그 이후에 글로벌 운용사들 간의 이제 회의 그리고 뭐 찬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차를 고려하면은 9월보다는 내년 3월에 좀 편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는 금통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업 금융 상황을 점검했다면서요? 예. 작년 4분기 말 기업의 빚 규모가 2,780조 1,00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네, 대출이 1,966조 원 정도 되고요. 채권이 666조 정도. 그리고 정부 융자가 137조 원에 달했습니다. 빚 규모가 3분기 말보다 1.7% 증가한 거고요. 네. 2분기에 1.1%까지 하락했던 그 전기 대비 증가율이 3분기에 1.2%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4.3%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모두 다 더해도 기업의 수 없는 빚을 거예요. 갚을 수 없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은 지난 2019년 3분기 말 100.5%로 이 100%를 넘어선 후에 계속 빠른 속도로 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빚이 많아도 잘 갚아 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이게 네네. 부실 징후가 곳곳에서 지금 보인다면서요? 네, 그게 지금 문제인데요. 네. 기업 신용 연체율이 작년 4분기에 1.65%, 1년 전에 비해서 0.95%, 1년 전이 딱 이제 0.95%였는데 지금 한 0.7%포인트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특히 중소기업 이 기간 연체율이 1.12%에서
1.93%로 연체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4분기에 이렇게 올랐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지금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이 네. 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44%에 달했고요. 2022년에는 이게 37%였거든요.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은행에서도 지금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회수가 어려운 그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것도 지금 2분기부터 계속 증가세예요. 업종별로 보면은 우리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작년 말 대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그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또 지적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태영건설 사태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 오는데요. 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동산 PF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PF 부실이 현실화하면 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이 재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설사의 재무제표상 반영돼 있지 않은 그 PF 보증, 채무 보증이 3분기 기준으로 28조 원 정도 이르거든요. 네. 이렇게 또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PF 사업장 부실이 나타나면 이 보증이 우발 부채로 현실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느니 좀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 현재 PF 사태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이 도산하는 개별 기업이 있더라도 금융회사가 같이 무너진 사태는 아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알뜰 소비형부터 또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형까지 다양한 이유로 중고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할 때 어떤 점 조심해야 하고 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그 중고 거래가 활발하죠. 네. 작년에 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얼마요? 30조 원을 넘었었다고요?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중고거래라고 하면은 약간 비주류들의 그런 리그 같은 느낌, 네네. 소수가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보면요, 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지난 2008년에는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21년도에는 24조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3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25년에는 43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거래가 많아진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은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지갑 사정은 나아지지 않으니 중고거래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 가치 소비의 확산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굳이 새 거일 필요는 없다라는 네.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고거래가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저렴한 가격에 네, 네. 이렇게 정상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자세히 보면은 저거 팔아도 되겠는데 네. 이것에 또 하나하나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MZ 세대들이 특히나 이 중고거래에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재미를 제대로 느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더더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아주 잠깐이나마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아. 이 교류를 통해서 정을 느끼는 그걸 통해서 이 중고거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로 어떤 물품을 많이 사고 파나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거래 쪽에서 많이 비중이 늘고 있는 게 바로
명품 거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의외일 텐데요. 이 명품 거래가 가면 갈수록 중고 시장에서는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개장터가 발표했던 미래 중고 패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번개장터의 중고 명품 거래 이용자 76%가 MZ세대고 이들이 명품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명품을 끌어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을 하다가 내가 이 가방, 혹은 이 액세서리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또 파는 것 역시 서스럼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명품을 쓰다가 일정 시간 뒤에 되파는 걸 우리가 리셀 테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리셀이란 단어와 재테크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쓰다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팔았을 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웃돈을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고 패션 거래의 규모도 함께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번개장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이 플랫폼에서 패션 거래 규모는 해도 5,2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는 13%가 늘어난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 채우고 나면은 1조 원을 거뜬히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패션과 이 명품이 중고거래에서 비중이 늘고 있냐면 백화점은 보통 우리가 새 것을 파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모 백화점에서는 아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샵을 입점을 시켰습니다.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군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사진 안 하지만 지나쳐 가봤어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렇죠. 백화점에 중고 거래 샵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이 중고 거래가 메인으로 떠올랐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중고 거래가 활발해져서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기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중고 거래를 적지 않게 하는데 저는 주로 직거래를 좀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 이런 사기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자, 어떤 사기요? 이 경찰청에 따르면요, 중고 거래에 대한 물품 사기 2021년도에는 무려 84,000건을 넘었고요. 22년도에는 79,052건, 그리고 23년도에는 7만 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3년 정도 계속 우리가 추이를 해보면 24만 건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관련해서 보면요,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참여한 소비자 중에서 23.8%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사기를 당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지급 지연, 그리고 안전거래 사칭 등 이런 사기들을 겪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스티커를 10장을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7장만 보낸다든지, 그리고 판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다짜고짜 내밀면서 나머지 금액은 제가 교통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아무래도 이뤄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내가 거래하려는 사람이 중고거래 사기범인 건 아닐까? 의심이 좀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치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혹시 하나라도 사기에 연루가 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겁니다. 사기 피해 사례를 쭉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웹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요.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사기 사건에 활용됐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고요. 다만 좀 주의하실 건 이름만 넣었을 때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부가적인 연락처, 계좌번호를 함께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더치트 사이트 뭐 이름도 잘 안 외워주고 잘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 간편 결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이 업체들이 더치트 사이트와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계좌번호 조회를 더치트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려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만약에 이게 사기 계좌에
이제 활용이 됐다. 네. 그러면 사기 계좌가 의심되니 유의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요. 네, 이럴 때에는 내가 거래하는 걸 한 번 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나라라고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아예 불량거래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네. 여기에는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사례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네. 해당 아이디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근데 거래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하려는 사람의 휴대폰이 선불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선불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잖아. 이거를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이 경찰청이 이제 전기통신금융 사기 4대의 범행 수법으로 조사를 네. 쭉 해봤는데요. 그중 하나 70%가 선불폰의 유심칩을 사용한 대포폰의 사기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중고거래 사기는 아니지만 일부 역시 이제 선불폰을 이용한 중고 사기였던 거죠. 선불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명 인증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은 편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제 덜 하기 때문에 실명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사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우리가 숫자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1633인데요. 네. 네, 1633을 누르고 상대방의 번호를 입력한 뒤에 네. 샵 버튼을 누르면요. 어. 만약에 이게 선불폰이라면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모바일로 아무것도 앞에 안 치고 02든 뭐든 안 치고 네. 그냥 바로 1633 네. 하고 이제 010 어쩌고 네. 저쩌고 한 다음에 맨 끝에 샵을 탁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수신자 부담 번호거든요. 1633이라는 게. 네. 선불폰은 수신자가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이거 혹시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네. 1633 상대방 번호 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기범들이 이 번호라든가 뭐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뭐 교묘하게 잘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좌번호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평생 계좌번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기꾼들이 본인의 명의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폰 이용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좌번호도 한 번 이용했다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더치스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계좌번호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뭐 끝자리를 1, 2, 3, 4, 5, 6, 7, 8 그게 원래 은행에 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걸 악용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 원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외우는 게 힘드니 고객님 원하시는 번호 바꾸세요. 이 목적이었는데 네. 사기꾼들은 사기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거 고객들의 편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자산을 지켜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에 네. 이 계좌번호 변경을 아예 없애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작정하고 속이면 네. 이거 안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맞습니다. 주위에도 이거 당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시군요. 아유. 근데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잘 실천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활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안전거래 기능입니다. 네. 이 안전거래 기능이라는 게 중고거래 앱 쪽에서 이 간편결제 안전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받고 나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내 돈 드릴게요라고 이제 인증을 해줘야 판매자에게 돈이 네네.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왜 우리가 그나마 중고 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냐면 실명 거래, 실명 인증이 의무입니다. 네. 안전거래에서는. 네. 그래서 안전거래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안전거래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요즘 송금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나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네. 송금하기를 눌러보세요. 네, 네. 실제로 송금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버튼 눌러볼 수는 있잖아요. 송금하기를 눌러보면 만약에 상대가 실명 인증을 했다면 네.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손희애잖아요. 네. 그럼 손
별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명 인증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나오면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려보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럼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가요? 안전거래인 척하는 링크를 보낼 때가 있어요. 네. 사기꾼들이 참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안전거래가 있는데 네. 링크를 사기꾼 그러니까 판매자가 그러면 안전거래 이용할게요. 이 링크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링크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라면 네. 예금주가 네이버페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N페이, 네이버 이런 식으로만 이름이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그럼 그런 줄 알죠. 헷갈리죠. 네. 하지만 네이버 페이 풀 네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요. 만약에 그들이 조작한 링크라면 우리가 보통 계좌 입금을 할 때, 이체를 할 때는 은행을 내가 이용하고 싶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은행만 설정돼 있다? 이럴 때에는 또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선택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네. 가능성이 크다. 네,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은행을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안전결제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연휴 기간에 중고 거래 사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유독 사기가 많은 것이요. 우리가 연휴 기간에 예를 들어 명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명절 때는 원래 받는 택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보내시는 문자도 되게 많고요. 링크가 전송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방심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내가 원래 받으려는 선물 세트 도착한 건가 보다라고 링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거 약간 배송이 지연되는 것 같다. 혹은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센터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연휴니까요. 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악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기간에는 경찰도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경찰분들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휴 기간, 명절 때는 더더욱이 이제 중고거래 그리고 링크 클릭 이런 것들을 좀 연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때는 중고 거래도 조금 쉬는 게 좋은 네네네. 쉬어가시고요. 자, 온라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직거래 피해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네.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중고거래 일부러 불안하니까 직거래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물건까지 이제 넘겨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판매자인 거죠. 넘겨드리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손이 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가방에 넣어드릴게요라고 한 거예요. 구매한 사람이. 네. 그 돈을 아예 보여준 거예요. 그 돈을 넣어주셨구나. 이렇게 돈다발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네. 입금을 하려고 봉투를 딱 꺼내봤는데 집에 가서 신문지 뭉치였던 겁니다. 좀 전에 봤다면서요, 현금 다발을. 순식간에 네. 신문지 뭉치랑 현금 다발을 바꿔치기를 그 한 봉투를 거예요. 두 개 가져와서. 맞습니다. 야. 처음부터 두 개를 가져가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보는 사람이 똑바로 보고 있으면 그냥 네. 원래 걸 줄 거고 그렇죠. 약간 한눈 파이는 맞습니다. 그런 허점이 틈이 있다. 생기면 네. 그러면 신문지 뭉치를 주려고 맞습니다. 작정하고 온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도 있다 보니 이 피해가 이 한 분만 겪은 게 아니고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방에 넣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직접 돈을 받으시고 지폐도 확인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로 받으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고거래는 물건을 살 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돈을 지불할 때만이 네. 문제가 아니라 팔 때도 좀 주의할 점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제 A 씨가 모아왔던 금을 처분하려고 이 중고 마켓에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구매하겠습니다라는 B 씨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직거래하시죠라고 해서 이 역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금을 건네주고요. 근데 돈을 받는데 계좌로 보내주겠대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계좌로 받았죠. 확인까지 하고 현장에서. 네, 확인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10분 뒤에 은행에서 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로 돈을 넣은 거였던 거예요. 아까 다른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제 나는 본 적 없는 피해자가 내 계좌로 돈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결국은 이 금을 가져간 사람은 금을 챙기고 네. 돈을 다른 피해자, 다른 선량한 시민이 이 A 씨 판매자에게 돈을 넣도록 한 거죠. 아,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그럼 받은 돈은 뺄 수도 없고 내 금은 건네줬고.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입출금도 자유롭지 맞습니다. 못하고. 금만 잃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와, 거죠. 엄청 머리가 정말 지능적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사기를 또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하고 구매자에게는 뭐 판매자인 척하면서 1인 2역까지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사기꾼이 중간에 있으면서 네.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 중간에서 예를 들어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령 농기계라고 하면 네. 농기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선량한 판매자에게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척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돈만 가로채고 네. 그리고 구매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농기계를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가로치기 수법이 요즘 굉장히 많이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 정말 농기계 같은 거 가서 보고 사시는 게 맞아요. 안전하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절약도 싼 중요하지만요. 거는 그럼 뭐지만 비싼 거 이런 거는요. 거금을 내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꼭 현장 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조심하는 게 우선이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또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경찰청에서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고액의 부분을 예시로 들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중고거래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고거래에 연루된 사기꾼들을 잡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이런 사기를 저지른 그렇죠. 범죄자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중고거래는 비주류 거래가 아니니까요. 네. 반드시 신고도 꼼꼼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채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꼭 남겨둬야 되겠죠. 증거로 꼭 둬야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지우지 않고 있어야 신고할 때도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중고거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0조 원이고 점점 늘어날 텐데 네. 그러면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도적으로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한데요. 이제 아직은 이제 통과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들이 좀 빨리 통과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조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안으로서 환수하는 내용들도 좀 철저하게 법안들이 꾸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간 집값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3월 28일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고요. 네. 3월 4주차 통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락폭이 좀 제가 0.02, 0.03% 포인트 축소됐다고 해서 좀 봄 기운이 좀 느껴진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조금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0.01% 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4%, 지방은 마이너스 0.05,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고요. 서울만 유일하게 지난주가 0% 보합이 됐는데 이번 네. 주는 0.01%포인트 살짝 상승해가지고 너무 미미해서 0.01이면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이 정도 보합 정도. 지난주에 좀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이번 주는 보합이고 상승 지역은 42개에서 45개로 3개가 늘어났고요. 네. 하락 지역은 123개에서 120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전체 조사 지역은 176개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PF 부실로 4월 위기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위기설의 근거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뭐 근거라고 한다면 이제 좀 맞물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PF 잔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135조 6천억 정도로 12월 말 통계가 나왔는데요. 9월 말에 134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5조 6천억이니까 3개월 만에 1조 6천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건설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양가도 올라가고 미분양도 늘어나는데 연체율이라고 하죠. 이제 PF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PF 연체율이 2.7%로 9월에 2.4%였는데요. 0.3% 포인트 정도 포인트 올랐네요. 네,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게 왜 4월 위기설이 나오냐면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총선 전까지는 수술을 미루고 좀 눌러두다가 총선이 네.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우리 9월 위기설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네. 9월 위기도 있고 작년 4월도 또 4월 위기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정말 그 괜찮은 건지 안전한 건지. 이게 뭐 우리가 100%라는 건 없고요. 일단 네. 저는 뭐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안 믿으면 사실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 네.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예. 뭐 획기적으로 이게 뭐 변화가 되지는 않는데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비상경제장관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를 좀 반영을 해주겠다. 공공사업 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낮게 돼서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현실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형 공사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입찰 제도를 좀 합리화하고 뭐 민관 합동 PF를 만들어서 뭐 컨설팅도 해주고 또 뭐 조정안 같은 경우에 법제화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민간 건설사들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하나는 건설사업 PF 리스크 완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LH 우리 LH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예, 맞습니다. 네. LH하고 이제 리츠 부동산 펀드 리츠가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사업장을 좀 인수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다. 공공이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방 보여줬고요. 미분양 주택 같은 거 매입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츠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을 좀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유동성 지원. 지금 돈 자금난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PF 보증 요건 좀 완화시켜주고요. 뭐 보증 좀 늘려주겠다라는 내용. 세 번째는 이제 뭐 주택 공급 열심히 하겠다. 3기 신도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가격 내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축진 속도가 빠른 게 인천 계양지구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공사 곧 시작된다면서요? 네, 거기는요? 공사 곧 들어가고 네. 뭐 정부가 더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보통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청약홈 얘기 좀 해볼게요. 3주간의 어떤 그 휴식을 마치고 네네. 네,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 단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결혼으로 발생하는 그 불이익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바뀌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개편이 되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 올라온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죠. 우리가 네. 아파트가 나오면 모집 공고가 뜨거든요. 너무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고 글자도 깨알같고. 너무 작고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네. 내용 안에 청약 자격 요건, 전매 제한 몇 년인지, 뭐 재당첨 제한 몇 년인지,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네. 저도 볼 때마다 이거 어디 있었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편하게 좀 개편이 됐습니다. 네. 모집 공고도 첫 장에 제가 궁금한 내용을 요약을 딱 해가지고요. 위치가 어딘지, 재당첨 제한 몇 년, 전매 제한 표로 몇 좀 이렇게 년. 나와 있어서 훨씬 보기 수월해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혼인 신고하면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그 점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당첨이 되거나 청약 당첨이 되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부부는 1심 동체니까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배제시켜 주겠다. 결혼 전에 청약을 한 이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이력에서 빼주겠다,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 청약 제도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중복 청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청약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당첨자 발표일이 있는데 아파트가 A 단지, B 단지가 있으면 네. 발표일이 하나는 3월 30일이고요. 네. 하나는 4월 1일입니다. 네. 그런 단지는 제가 두 개를 다 청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복 청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당첨되는 게 우선이고요. 네. 뒤에 거는 이제 부적격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뒤에 거는 당첨이 돼도 무효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당첨된 게 우선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같은 날에 뭐 3월 30일이 발표일인데 A, B 아파트가 똑같습니다. 네. 청약일은 다른데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게 되면 제가 두 개 A, B를 두 개를 청약하게 되면 청약 날짜는 다른데 당첨일이 같다. 당첨일이 네. 중요합니다. 네.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이 발표일. 같으면 네. 두 개 다가 부적격이 돼 버립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데 예외가 네. 생겼습니다. 예외가 어떡해요? 뭐냐면 네. 부부는 빼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개편이 아. 되면 부부는 두 명이 동시 청약을 해도 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해도 한 사람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보다는 내가, 부인보다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상관이 수도 있는지 잘 있는데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에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기준이 있는데 예. 먼저 청약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남편은 3월 1일에 청약하고요. 부인은 3월 2일에 청약을 그때는 하면 청약 남편이 날짜가 우선입니다. 중요해지고요. 날짜가 중요한데 어. 사이가 좋아서 PC를 켜고 동시에 청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우리 저녁 먹고 네. 아니, 저녁이 아니라 점심 먹고 네. 청약을 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나 보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어떤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특별 공급, 일반 공급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 공급을 두 개를 청약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뭐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이렇게 청약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건 부적격입니다. 네. 내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청약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 공급 하나, 일반 공급 하나 맞습니다. 이렇게. 뭐 신혼부부 청약하고 일반 공급으로 뭐 이렇게 청약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새로 개편된 내용은 아니고 특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특별 공급이 먼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별 공급을 만약에 중복 신청을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부적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부가 대기업 다니는 경우는 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기준에 맞습니다. 걸려서 특별 공급 청약 못해서 좀 우리도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제법 있었던 것 좀 같은데. 억울할 수 있죠. 네. 네. 소득 기준도 좀 올라간다면서요? 네,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40%였습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부부 합산 140%였는데 200%로 완화해 줬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기존에. 네. 그러면 부부가 대기업 다니면 사실 1억 2천 좀 넘을 수도 있잖아요. 6,6천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1억 6천으로 상향 조정해 줬기 때문에 8,000이 되는 8,000이면 이게 뭐 어지간하면 신혼부부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혜택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두는 게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네. 가점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통장 가입 기간으로 이제 84점 만점을 네. 계산을 하는데 통장 점수,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15점 만점이거든요. 네. 여기에 점수를 배우자 점수를 얹어줍니다. 최대 3점? 혼인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 3점 50%까지 3점을 인정해 주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가입을 했습니다. 네. 7점이죠. 네. 그리고 배우자가 4년 가입했으면 6점입니다. 네. 그러면 6점을 다 인정해 주지 않고 3점 플러스해서 10점 점수를 주게 되고요. 나의 7점과 배우자 6점의 반인 3점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15점 만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럼 배우자 더해주지 점수 않겠죠. 2점만 인정해 줍니다. 해줘요. 17점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혼인신고하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해서 출생을 하라라는 시그널. 출산하면 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네.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서 심각한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이제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생아 특별 공급이 또 하나 생기는 신설이 됩니다. 거죠. 네, 기존에는 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네. 장애인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아기 놓게 되면 신생아 출산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하게 되면 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네. 공공분양 있잖아요. 제가 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뉴홈 같은 경우는 최대 35%까지 신생아 물량을 배정을 해주겠다. 괜찮네요.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줬고요. 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물량 중에 20%를 뚝 떼서 신생아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렇군요. 내용이니까 네.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아기도 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임신 중이거나 뭐 입양을 하거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입양은 인정이 되고요. 네. 임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자녀도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됩니다. 제가 네. 애 놓을 때만 하더라도 2명이면 그냥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 낳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2명 또 다자녀가 되니까 네. 뭐 2명 있는 분들은 다자녀 특별 공급 또 대상이 되니까 청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3자녀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하다. 왜 또 경쟁자가 늘어나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 누가 생각할 수도 좋으면 있죠. 또 누가 나빠질 수 근데 있는 이거 건가요? 생각해 보면 네. 또 점수표가 있는데요. 네. 자녀 수가 많고 네. 신생아 수가 많으면 또 유리한 점수를 또 줍니다. 그래서 아.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좀 미루는 부부들도 많았죠. 있었다면서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까요? 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혜택 많이 주잖아요. 뭐 이게 소득 기준도 그렇고 배우자 점수도 인정해주게 되고 중복 청약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인신고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청약홈 개편도 끝났어요. 네네. 이제 거의 뭐 3월 마무리 돼가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네. 그 이제 좀 청약해볼 만한 단지,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어딘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일단 뭐 4월에 이제 좋은 청약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네. 앞서서 이제 요 얘기도 제가 좀 살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청약제도 개편은 됐는데 분양가가 올라서 과연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지역에도 굉장히 분양가 많이 올랐다고 굉장히 뉴스 많이 올랐는데 나오더라고요. 마침 그 네. 통계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평균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으로 평균이 11억 2천만 원입니다. 평균이. 네. 지방은 5억 4천인데요. 작년 초에 영등포 어디에 그 84가 10억인가 9억이라서 엄청 비싸더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방인데 네. 서울도 그렇지만 네. 서울은 땅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 같은 상승이라도 지방의 상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방의 네. 평균이 5억 4천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광역시도 아니고요. 광역시도 아니고요. 아. 중소도시에서도 요즘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를 보면 5억 원 이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네. 건축비만 참 3억 5천이 주택 넘거든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고민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러면- 오르면 집값은 지금 보합이거나 떨어지거나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전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복 청약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양가가 내 소득을 넘어서 너무 높으면 네. 중복 청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분양가를 먼저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눈여겨볼 만한 청약 일단 뭐 4월 단지 보면 이게 무슨 이부터 계약 취소 물량부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첨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 세대가 나오는데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40% 저렴하기 때문에요. 네. 고양시 거주자들, 네. 서울은 안 됩니다. 네. 고양시 고양시 무주택자들은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 여기 덕은지구인가요? 그러면요? 네, 덕은지구 맞습니다. 네. 4월 1일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한 가구 모집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만우절에 거짓말 같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첨이. 4월 1일에 청약을 하시면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고요. 네. 4월에 이게 4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는 모릅니다. 일정은 네. 유동성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또 저렴하게 나오겠죠. 강남 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레미안 원 펜타스하고요. 방배 6구역 레미안 원 페를라,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들은 거기도 분양을 합니까? 청약을 받습니까? 네네. 거기도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네. 4월에 나올지 5월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나온다면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강동구 성내 5구역에 하이엔드로 만드는 그란츠 리버파크, 영등포 1-13구역도 있고요. 마포에도 마포자 힐스테이트 장위 6구역 나오니까 이런 단지들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할 때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역세권하고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옥석 가리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와 좀 비교를 해보고 네. 하이엔드인지 아이엔드인지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